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던 그날 아침 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계는 유난히 적막이 감돌았다. 새벽 6시가 되기도 전인데도 김정숙 씨는 이미 옷을 다 챙겨 입고 현관 옆에 조용히 놓인 낡은 여행용 가방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 햇살은 차갑고 흐릿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평온했다. 가방은 크지 않았다. 안에는 몇 벌의 옷, 약간의 현금, 그리고 오래된 통장 하나, 주민등록증, 건강보험 카드. 누구에게나 평범한 짐이지만 정숙 씨에게 그것은 오랜 인내와 침묵의 무게를 덜어낸 해방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마치 그 한숨에 지난 35년의 시간을 꾹꾹 눌러 담은 듯했다. 그녀는 거실로 걸어 나갔다. 바닥에 깔린 따뜻한 온돌과 깨끗하게 정돈된 가구들, 고요한 집 안 풍경은 여느 날과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걸음은 그 어느 날보다 단호했다. 식탁 위에는 미리 써둔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다. 바로 이혼 합의서였다. 서랍에서 꺼낸 볼펜으로 마지막 서명을 끝낸 정숙시 씨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다. 아무런 원망도 미움도 담겨있지 않은 그 한 장은 그녀가 세상과 맺은 마지막 약속 같았다. 이 집은 그녀가 21살에 시집와서 살아온 곳이었다. 결혼식 날 아직 눈빛이 반짝이던 시절의 사진이 거실벽에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사랑이라는 말만으로도 모든 걸 견딜 수 있으리라 믿던 어린 여자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의 그녀는 머리가 희끗하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56세의 중년 여인이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야.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거실을 지나 익숙한 주방 앞에 잠시 멈춰섰다. 그 주방은 매일같이 그녀가 밥을 지으며 자식과 남편을 위해 시간을 보내던 공간이었다. 어쩌면 그곳이 그녀가 가장 오래 머문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다. 밥솥도 켜지 않았고 국물도 끓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고요히 코트를 걸쳐 입고 현관문을 열었다. 밖은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쳤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내며 꺼져가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한편 집 안 2층에서는 큰아들 박민재 씨가 알람 소리에 몸을 뒤척이며 깨어났다. 그는 항상처럼 느릿하게 계단을 내려왔고 식탁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 순간 그는 멈췄다. 하얀 종이 한 장이 고요한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평소와는 다른 공기의 흐름에 민재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다. 그가 종이를 들여다보자 눈이 점점 커져졌다. 이혼? 그때 동생 박지훈 씨도 계단을 내려왔다. 잠에서 덜 깬 눈으로 형의 표정을 바라보던 지훈도 종이를 본 순간 말문이 막혔다. 엄마가? 집을 내려놨어.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엄마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끝내 아무도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저 침묵뿐. 집안에 울려 퍼지는 전자음은 두 형제의 심장을 더욱 죄어왔다. 민재는 평소처럼 생각했다. 엄마는 아침마다 시장에 가거나 마트를 도는 게 일상이지. 잠시 외출했겠지.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눈앞의 이혼 서류는 평소에 그 엄마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울 시외 버스터미널. 차가운 플랫폼 한켠에 검은색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표를 확인하고 탑승 안내 방송에 따라 버스에 올랐다. 자리에 앉자마자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어져가는 도시의 건물들, 회색 빛도로 익숙했던 간판들이 하나씩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고 창문에 손끝을 대었다. 얼어붙은 유리에 손이 닿자 차가운 감촉이 피부를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이건 도망이 아니야.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녀는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오로지 살아있다는 감각 하나만을 믿으며. 김정숙 씨가 박준호와 결혼한 건 그녀가 겨우 21살이던 해였다. 그녀는 국문학과 3학년이었고 박준호는 서울 강남의 중소기업을 이끄는 30살의 젊은 사업가였다. 두 사람은 한 교회 청년부 리더 모임에서 처음 만났고
그의 진중하고 묵직한 말투와 안정된 위치에 부모님은 무척 만족해했다. 정숙 씨는 사실 아직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결혼식은 정해진 절차대로 예단부터 예물 한복, 혼수까지 모두 철저히 밖에서 주도했다. 그녀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의견을 묻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결혼식 다음날 시어머니는 첫 새벽부터 그녀를 깨웠다. 이 집 며느리는 아침 5시에 일어나야 해. 남편 밥상 차리는 게 며느리 첫 의무야. 그날부터였다. 정숙 씨의 하루는 이른 새벽으로 시작됐다. 혼수로 들여온 부엌칼이 손에 익기 전에 그녀는 된장국을 끓이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김치찌개가 짜다고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눈총을 주었고 밥맛이 다르다고 남편은 젓가락을 툭 던졌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자기만 좀 더 잘하면, 좀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 라고 믿었다. 시댁은 전통적인 유교 가풍이 강한 집안이었다. 남편을 아버지처럼 섬겨라. 여자는 목소리 높이면 안 된다. 시어머니의 입버릇이었다. 그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삶의 기준이었고 순종을 강요하는 기준점이었다. 박준호는 결혼 초반엔 그런 어머니의 말에 큰 동조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 일로 바빠 자주 늦었고 가끔은 퇴근길에 꽃 한 송이를 사오기도 했다. 정숙 씨는 그런 날이면 마음이 설렜다. 이 사람 나를 사랑하긴 하는구나. 하지만 그 따뜻한 시절은 너무도 짧았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무렵 박준호는 본격적으로 집안일, 생활비, 만남, 말투 복장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밥은 꼭 3가지 반찬으로 차려. 국물은 된장이든 미역국이든 기본이야. 그 옷 너무 튄다. 며느리 체면을 좀 생각해. 친구 시집 갔으면 그딴 거 끊어야지. 집안일이나 잘해. 정숙 씨는 그때부터 친구와의 연락도 줄였다. 대학 시절 절친이었던 혜진과의 카톡도 어느새 일십으로 끝나고 말았다. 카페에서 잠시 수다 떨던 장면이 박준호에게 들켰던 날, 그는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결혼한 여자가 밖에서 웃고 떠드는 꼴 보기 싫어.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나는 지금 자유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실감했다. 임신 후반기. 배가 점점 불러오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등이 아파 밤새 뒤척인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개고 점심을 준비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 날이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집안의 침묵이 더 무서웠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무심코 소파에 앉아 잠시 허리를 펴는데 시어머니가 불쑥 들어와 말했다. 배 나왔다고 앉아있어 저런 버릇 없던 며느린 처음이다. 그 순간 김정숙 씨는 배를 감싸며 억지로 웃었다. 뱃속에 아기라도 듣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출산을 앞두고 진통이 오던 정숙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 병원 좀 같이 가줘. 지금 회식 중인데 기사님 불러서 혼자 가면 안 돼. 그날 밤 정숙 씨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그리고 혼자서 아들을 낳았다. 분만대 위에서 터진 첫 눈물이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섞여 흘렀다.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는 너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다짐은 너무 많은 외로움과 고단함 속에서 조금씩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정숙 씨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남편에게서 받은 차가운 말과 눈총은 절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늘 부드럽게 조용하게 손끝으로만 자식들을 어루만졌다. 큰아들 민재가 태어난 뒤부터 그녀의 하루는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새벽엔 남편 밥상, 오전엔 기저귀 갈기와 수유, 오후엔 청소와 장보기, 밤엔 민재의 밤중 수유. 한순간도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란 건 없었다. 그녀는 늘 아이가 자는 틈에 밥을 한 숟가락 넘겼고 머리를 감을 시간조차 없어 항상 머리를 틀어 올리고 다녔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엄마니까 당연한 일로 여겨졌기에 누구 하나 고마워하거나 기억해주지 않았다. 민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둘째 지훈이가 뒤따라 입학했을 때쯤부터 두 아들은 점점 바빠졌다.
학원 숙제 친구들, 휴대폰 게임, 그리고 아빠의 말투와 습관까지 따라 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엄마 됐어요. 엄마 나 알아서 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정숙 씨는 그럴 때마다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이내 삼켰다. 아이들이 커가는 거라고 생각했다. 마음이 멀어진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민재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내와 크게 다투고는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거의 새벽이었다. 그녀는 허겁지겁 옷을 걸치고 나갔다.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한참 후 도착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 있었니, 민재야?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한테도 그랬어. 그 한 문장은 마치 얼음장 같은 바늘이 가슴을 관통하는 듯했다. 정숙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입술이 떨렸고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래, 그랬단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지.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흉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피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도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어색함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더 짙었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깨달았다. 자식들이 자라나면서 스스로 형성한 가족의 그림 속에 자신은 이미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지우는 민재보다 더 무심한 편이었다. 어릴 적엔 엄마 품에 안기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방문을 닫고 음악을 크게 틀며 하루를 보냈다. 식사 시간에도 말없이 밥만 먹고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였다. 어느 날 정숙 씨가 감기로 심하게 앓던 날이었다. 고열에 시달려 이틀 동안 침대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고 남편은 출장 중이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다. 지훈아, 엄마 물 좀.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녀는 이내 혼자 부엌까지 기어가듯 움직여 물을 떠마셨다. 그 다음날 힘겹게 몸을 일으켜 국을 끓이고 밥상을 차렸다. 아들들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고 엄마 오늘 왜 국이 싱거워? 라는 말만 던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아팠다. 울기에는 너무 익숙해졌고 너무 오래 참아왔기에 눈물조차 말라 있었다. 그녀는 어느새 이 집의 가정부이자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으면 신경 쓰지 않는 존재. 잘하면 당연하고 못하면 잔소리 듣는 존재. 하루하루 자신이 사람이 아닌 기능, 정인처럼 느껴졌다. 아이들 밥 챙기기 기능, 옷 개기 기능, 아빠 기분 맞추기 기능. 그러던 어느 밤 정숙 씨는 거울을 마주보며 속삭였다. 나는 과연 엄마였던가? 아니면 그냥 누구의 뒷모습이었을 뿐일까? 김정숙 씨는 그날 아침 유난히 심한 속쓰림과 두통으로 잠에서 깼다. 몸이 무거웠고 팔 다리가 저린 듯 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빛이 노랗게 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한 잔 마시고 조용히 외투를 걸쳤다. 괜찮겠지, 감기겠지. 스스로 그렇게 되뇌면서도 마음 한켠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일었다. 그녀는 동네 병원이 아닌 좀 더 큰 서울대병원 분원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그녀는 한 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다른 손으론 가슴께를 눌렀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고 발걸음이 무거웠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아침 8시가 막 넘은 시각이었다. 접수대 앞은 벌써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녀는 대기표를 뽑고 조용히 로비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로비에는 여러 풍경이 뒤섞여 있었다. 딸이 어머니를 부축하고 손자가 할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었으며 어느 부분은 함께 의사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이에 앉은 그녀는 혼자였다. 가방에는 언제나 들고 다니던 검은색 지갑과 수첩이 있었지만 그 어떤 손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나도 누군가의 엄마인데, 나도 누군가의 아내인데 왜 이렇게 외롭지? 방송 안내음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차분히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다. 담당 의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말투는 친절했고
표정은 냉정했으며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김정숙님, 최근 증상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숙 씨는 자세히 설명했다. 속이 자주 쓰리고 체중이 빠지고 왼쪽 옆구리에 통증이 있다고. 의사는 꼼꼼히 메모를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위염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에 건강검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남편과 아이들 챙기느라 제 건강은 늘 뒷전이었죠.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다. 의사는 몇 가지 혈액 검사와 위내시경 CT 검사를 권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당일 바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가 끝난 뒤 오후가 되자 의사는 다시 그녀를 진료실로 불렀다. 이번에는 의사의 표정이 조금 달랐다. 말을 꺼내기 전 눈을 한번 감았다 뜨는 모습이 그녀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김정숙님, 예, 말씀하세요. 위암입니다. 3기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진료실의 공기가 일순간 무겁게 내려앉았다. 암이요? 그녀는 마치 생전 처음 듣는 단어를 발음하듯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미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를 하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그 질문에 의사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치료에 잘 반응하면 5년 정도 생존율은 있습니다. 다만, 그 다만이라는 말이 너무도 길게 느껴졌다. 정숙 씨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게 현실인지 꿈속인지 헷갈렸다. 바닥의 흰 타일은 너무 반짝였고 벽에 걸린 건강 캠페인 포스터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단 하나 또렷하게 떠오른 생각은 이제 나에게 시간이 많지 않구나.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담담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문장이 자리했다. 내가 남은 시간을 다시는 남을 위해 버리지 않겠다. 병원을 나서며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수많은 이름이 주소록에 떠 있었지만 전화를 걸 사람은 없었다. 남편 아들들 그들은 바쁘고 냉담하고 무엇보다 그녀의 아픔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천천히 가방에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눈발이 흩날리는 병원 앞 도로에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여전히 희미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바닥을 기어가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비로소 한 인간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밤 김정숙 씨는 병원에서 돌아온 뒤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집안을 정돈했다. 남편과 두 아들은 그녀가 외출한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민재는 퇴근이 늦었고 지우는 방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고 있었다. 남편 박준호는 서재에 들어간 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문을 잠갔다. 정숙 씨는 혼자서 조용히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늘 하던 일을 그대로 해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 된장찌개, 고등어조림, 콩나물 무침. 그는 예전부터 이런 반찬을 좋아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속은 텅 빈 듯했고 머릿속은 흐릿했다. 병원에서 들은 위암 3기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가족이 각자 방으로 흩어진 밤 11시 그녀는 조용히 서재 문을 열었다. 남편은 출장 중이라 방은 비어 있었다. 낯선 정적이 감돌았다. 책장은 말끔히 정리돼 있었고 책상 위엔 여느 때처럼 서류와 명함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그저 먼지를 닦을 생각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한켠에 정갈하게 포장된 붉은 보자기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상자는 낯설지 않게 생겼지만 분명 그녀를 위한 건 아니었다. 손끝으로 상자의 결을 따라가던 그녀는 망설임 끝에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백금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그리고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카드를 펼쳤다. 그곳엔 익숙하지 않은 송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받아 마땅한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랑해요. 제 스메의 그의 순간 정숙 씨는 숨을 멈췄다. 손에서 카드가 미끄러질 뻔했고 심장은 세게 쿵 내려앉았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나를 위한 선물이 아니야.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다시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고 원래 자리에 그대로 넣었다. 그 어떤 말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서재를 나와 거실에 앉은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치 낯선 사람의 인생을 구경하듯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다. 주름지고 거칠고 오래된 손.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밥을 짓고 옷을 개고 바닥을 닦았던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누구의 아내였지? 아니, 나는 누구였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존중해 줄 거라는 작은 믿음이 있었다. 그 신념이 이제 와서야 가장 차가운 방식으로 무너진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 되물었다. 이 집에서의 나의 시간은 결국 이 목걸이보다 못했나. 그날 밤 정숙 씨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녁 식탁을 차렸다. 남편은 회사 접대 자리에서 돌아와 피곤한 듯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민재는 핸드폰을 보며 지우는 게임 이어폰을 귀에 낀 채 앉아 있었다. 누구 하나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누구 하나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가 찬물을 마시든 뜨거운 국을 떠주든 그들은 무표정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숙 씨는 그동안 마음속에 가둬두었던 모든 감정이 이제는 끝났다는 확신으로 바뀌는 걸 느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녀는 조용히 부엌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누구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을 것이다. 다음날 새벽,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했다. 거실을 닦고 커튼을 젖히고 안방 서랍을 비웠다. 그리고 식탁 위에 서류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혼 합의서. 서명란에는 단정한 그녀의 글씨체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남편의 서명만 남았다. 더는 말도 설명도 필요 없었다. 이건 그녀가 쓴 마지막 편지이자 새로운 인생의 첫 장이었다. 남쪽 끝 전라남도 구례. 그곳은 그녀가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땅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구례로 향하는 기차에 올라탄 순간부터 김정숙 씨의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맞출 필요도 표정을 조절할 필요도 없었다. 처음으로 진짜 혼자오라는 공간 속에 자신을 밀어넣으며 그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도착한 집은 오래된 기와집이었다. 2칸짜리 작은 한옥마당 한켠에는 구절초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불 한 채 밥솥 하나 물컵 둘. 소박한 살림이었지만 그녀는 그 단순함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산자락이 펼쳐졌고 아침마다 이슬에 젖은 풀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정숙 씨는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났고 부엌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하루를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이 정한 순서로 살았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병은 묵묵히 그녀의 몸을 파고들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속쓰림은 다시 심해졌고 체력도 부쩍 떨어졌다. 예전 같았으면 참고 견디며 병원을 숨겼겠지만 이젠 그녀도 알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읍내 작은 병원을 정기적으로 찾았다. 의사는 말없이 검사 결과를 넘겨보며 말했다. 항암은 원하실 경우에만 시작하겠습니다.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한 후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고통스럽게 연장하고 싶진 않아요. 대신 남은 시간을 천천히 쓰고 싶습니다. 의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에게 필요한 약과 영양제를 처방해 주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의 몸을 돌보되 병에 갇히지 않는 삶을 택했다. 마을에는 그녀를 처음 보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동네의 슈퍼 주인 할머니 옆집에서 토란 농사 짓는 아주머니, 그리고 매주 마을 회관에서 봉사하는 이미경 씨 같은 사람들과 서서히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미경 씨는 그녀보다 5살 아래였고 서울에서 내려온 이력이 있다는 걸 단번에 눈치챘다. 서울 말투네요. 구례엔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에요. 여기가 조용하고 좋아서요. 도망치듯 온 거죠? 그 말에 정숙 씨는 멈칫했지만 이내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도망이라기보다 이제 나로 살기 위한 걸음이에요. 미경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의 꽃을 바라보며 따뜻한 유자차를 나눴다. 그날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해받는 침묵을 공유하게 되었다.
하루는 정숙 씨가 동네 작은 어린이 공부방에 반찬을 만들어주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김할머니라고 불렀고 매번 밥을 먹으며 이건 엄마보다 맛있어요 라며 웃었다. 그녀는 그 웃음 속에서 오래 잊고 또 지냈던 따뜻한 존재감을 느꼈다. 밤이면 그녀는 작은 창가에 앉아 수첩에 일기를 썼다. 글씨는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는 살아있는 감정이 담겼다. 오늘은 단감 하나를 사서 아이들과 나눠 먹었다. 참 달았다. 나도 누군가와 웃으며 감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다. 그녀의 일상은 작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평화가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머리숱이 줄고 눈 밑은 푸석했다. 입술은 창백했고 손등의 핏줄은 더 선명해져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향해 속삭였다. 정수가, 이제 진짜 너답게 살고 있구나. 그 말에 거울 속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분명하게 웃고 있었다. 서울 한남동 12월의 초입. 첫눈이 예고된 어느 오후 박준호는 고요한 집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그동안 줄곧 혼자였지만 이제서야 그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아내 김정숙이 떠난 뒤 처음 몇 주간은 상상보다 평화로웠다. 식탁에 앉아도 잔소리 하나 없었고 늦게 들어와도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그것을 자유버라고 불러들었다. 혼자가 된 첫 주말 그는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서 젊은 연인과 와인을 마셨고 한강뷰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녀는 예쁘고 말랐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 정숙과는 달랐다. 정숙은 언제나 조용했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얼굴을 했었다. 이게 삶이지. 박준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자유는 낯설게 식어갔다. 일요일 아침 그는 습관처럼 침대 머리맡에 놓인 수건을 찾았다. 예전엔 정숙이 항상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줬었다. 지금은 없다. 대신 차가운 공기만이 피부를 스쳤다. 출근 준비를 하다 보면 구겨진 셔츠가 눈에 들어왔다. 예전엔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 하루는 감기 기운이 있어 새벽에 기침을 하다 깼다. 기침이 심해 잠에서 깼지만 옆자리엔 아무도 없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는 낯선 고요함을 느꼈다. 정숙이라면 생강차를 끓여줬겠지.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빈자리를 실감했다. 며칠 뒤 동반하던 연인이 트렁크에 옷과 화장품을 챙겨 떠났다. 탁자 위에는 송글씨로 써내려간 쪽지가 있었다. 이젠 재미없어요. 당신은 나를 위해 뭔가 해주지 않잖아요. 당신은 생각보다 지루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분노도 없었다. 그저 가슴 속의 차가운 공기가 하나둘 스며들 뿐이었다. 거실에 앉아있던 그는 문득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안엔 젊은 정숙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고 있었고 두 아들은 그녀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만 그는 완전한 가정의 중심에 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 대신 주방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밥솥을 열었고 국을 끓이려 했다. 하지만 냄비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된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찬장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었다. 결국 그는 주저앉았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박준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였는지, 누구를 잃었는지, 무엇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단 한 사람만이 줄 수 있었다. 이미 이 집을 떠난 이젠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사람 김정숙. 그는 핸드폰을 들었다. 연락처에는 여전히 아내라는 이름이 저장돼 있었다. 통화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하지만 그 끝에는 현재는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음성이 차갑게 되돌아왔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속으로 말했다. 정수가 어디 있니? 제발 한 번만 돌아와줘.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어느새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 흰 침묵 속에서 그는 홀로 무너져 가고 있었다.
집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어느 순간부터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예전엔 그렇게 원했던 방해 없는 하루였지만 지금은 어딘가 텅 빈 듯 허전한 공기가 흘렀다. 큰아들 박민재는 퇴근 후 늘 집에 와도 따뜻한 국 냄새가 반겨주지 않는 현실에 익숙해져야 했다. 냉장고엔 조리되지 않은 식재료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싱크대엔 쌓인 그릇이 점점 늘어났다. 엄마가 없으니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루는 겨울 감기에 걸려 끙끙 앓던 밤이었다. 그는 습관처럼 이불 속에서 엄마 하고 불렀다가 스스로 민망해 눈을 감아버렸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나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 한편 둘째 박지우는 더 느리게 변해갔다.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이 서툴렀고 항상 게임과 혼자만의 공간을 선호하던 아이였다. 하지만 하루는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에 놓인 먼지를 손으로 문지르다 문득 멈췄다. 예전엔 항상 깨끗했었다. 엄마는 매일 물걸레질을 하고 식탁볼을 갈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지금은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춰져 있었다. 지우는 슬그머니 엄마 방 문을 열었다. 이불은 반듯하게 정리돼 있었고 책상엔 빛바랜 가족 사진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엄마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요즘 기억 속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미소였다. 며칠 후 두 형제는 동시에 말없이 마주 앉았다. 민재가 입을 열었다. 엄마, 어디 계신 걸까?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처음엔 돌아올 줄 알았어. 그냥 화나서 나가신 줄로만. 근데 이제는 형제는 동시에 핸드폰을 들고 가족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아는 지인 동창교회 사람들 시장 상인. 혹시 우리 어머니 김정숙 씨의 시녀인 진정숙 씨 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소식을 알고 있지 않았다. 엄마는 정말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민재는 오래된 수첩을 정리하다가 엄마가 자주 적던 장보기 메모노트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식재료 이름들 사이사이로 짧은 메모들이 끼어 있었다. 민재는 요즘 바쁘다고 했지만 얼굴이 좀 말라 보여. 삼계탕 해야겠다. 지훈이 입을 털어줘야겠다. 감기 올지도 준호 씨가 좋아하는 무생차에 내일 담가야지. 그 작은 메모들 하나하나에 민재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그녀는 늘 누군가의 좋아하는 것을 기억했고 늘 누군가의 불편함을 먼저 걱정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기억하지 않았다. 민재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찾아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는 각종 단서를 모았다. 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병원 진료 기록. 그러다 서울대병원 분원에서의 진료 내역을 찾아냈다. 그리고 진료 날짜로부터 얼마 뒤 광주 근처의 시외버스 요금 기록을 확인했다. 광주 근처 시골로 가신 건가? 형제는 짐을 챙겨 당장 버스에 올랐다. 기차와 택시를 갈아타며 두 사람은 구례라는 조용한 마을에 도착했다. 거기서 그들은 작은 슈퍼의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김정숙 씨라는 분 아시나요?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살던 분인데 저쪽 언덕 아래 작은 기와집에 계셨죠. 얼마 전까지요. 민재의 심장이 멎을 듯 뛰기 시작했다. 지금은요? 지금은 계신가요? 아주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지훈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민재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귀 안에서 뭔가 터지는 듯한 침묵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심장 깊숙이 한 문장이 흘러들었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 작은 기와집. 낡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곳엔 더 이상 김정숙 씨는 없었다. 대신 남겨진 공기, 남겨진 향기, 그리고 정갈하게 정리된 시간들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민재는 마루 한가운데 멍하니 섰다. 지우는 벽 쪽에 놓인 작은 책장 앞에서 손끝을 떨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였다. 이웃 주민인 이미경 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정숙 언니가 떠나기 전 혹시라도 자식들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맡긴 게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손에 든 작은 회색 수첩을 민재에게 건넸다. 안에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적혀 있어요. 민재는 두 손으로 수첩을 받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마치 손 안에 살아있는 엄마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첫 페이지를 펼쳤다.
수첩 속에는 엄마의 익숙한 송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민재야 지훈아. 이 글을 너희가 보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하지만 걱정 말렴. 엄마는 슬프지 않아. 오히려 지금 이렇게 너희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어. 참 다행이야. 민재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지 못한 채 잠시 눈을 감았다. 손등에 눈물이 뜨겁게 떨어졌다. 지훈이 조용히 형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형, 읽어줘.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다. 엄마는 너희를 미워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너희가 엄마를 몰라줘서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이해해, 치팅. 너희는 아직 삶을 배우는 중이었잖아. 엄마는 그저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단다. 그런데 엄마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부디 서로를 아껴주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주렴. 사랑이란 건 나중에 되돌아보면 늘 너무 늦게 깨닫게 되거든. 민재는 페이지를 덮고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숨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다. 지우는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형제는 동시에 같은 것을 느꼈다. 얘 엄마는 마지막까지 자신보다 우리를 걱정했구나. 그들은 그 수첩이 유산보다 더 큰 의미라는 걸 깨달았다. 그 속에는 유산이 아니라 용서가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두 형제는 구례 언덕 위 작은 공원 묘지에서 엄마의 무덤 앞에 섰다.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민재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너무 늦게 왔죠. 그래도 이젠 엄마가 바란 아들이 될게요. 진심으로 그렇게 살게요. 지훈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우리 바뀔게요. 약속해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민재는 지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으로서 난 늘 일에 바쁘다고 엄마를 소홀히 했어. 하지만 이제 엄마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 그리고 엄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거야. 그날 두 사람은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름은 정숙의 사랑, 정숙의 사랑재단. 엄마가 조용히 주방에서 써내려간 삶. 그 모든 희생과 묵음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시작이었다. 3개월 후 서울 성북구의 오래된 양옥집 한 채가 조용히 리모델링을 마쳤다. 흰벽 따뜻한 나무, 바닥 밝은 창가가 인상적인 그곳엔 새 간판이 달려 있었다. 정숙의 사랑재단, 혼자가 아닌 당신에게. 그곳은 민재와 지훈 두 형제가 설립한 재단이었다. 이곳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독거노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들을 위한 생활 지원과 심리상담 쉼터 운영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처음 받은 상담 신청서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62세의 여성이 남긴 글이었다. 살고는 있는데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아요.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정작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네요. 민재는 그 글을 읽으며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 문장은 과거의 어머니 김정숙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기 때문이다.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형,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쟤야. 처음 몇 달간은 어설펐다. 후원도 부족했고 서류도 낯설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가장 처음 도움을 받았던 58세의 이영자 씨는 이듬해 정숙의 사랑재단의 자원봉사자로 합류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정숙이 되어줄 수 있겠죠. 그 말에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어느새 엄마의 삶을 따라 걷고 있었다. 조용히 따뜻하게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민재는 기업에서 일하던 경력을 살려 후원사와 협업을 이끌었고 지우는 현장 봉사와 디자인 운영을 전담했다. 형제는 때때로 재단 한켠에 마련된 작은 기도방에 들어가 엄마의 유품이 담긴 작은 수첩을 꺼내어 읽었다. 셔틀. 어느 봄날, 재단 창립 1주년 기념 행사날, 민재는 연단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곳은 누군가를 대신해 울어줄 사람이 없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김정숙 님이 남긴 사랑을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그는 말끝을 떨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늘 조용히 희생하셨고 한 번도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그것을 알았고
다시는 그런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중석에는 같은 아픔을 지닌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그날 행사장을 나오는 길목에 지훈이 써붙인 벽면 글귀가 조용히 빛났다. 사랑은 말없이 지켜보는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자. 지켜보는 사랑도 돌아봐주는 눈이 필요하다. 켄. 박준호 즉 정숙의 남편은 그 소식을 늦게야 들었다. 신문에서 정숙의 사랑재단의 창립 기사를 접한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다 마침내 지갑 속에 있던 정숙의 마지막 사진을 꺼내어 품에 넣었다. 며칠 뒤 그는 수척한 몸으로 조용히 재단의 기부함 앞에 도착했다. 그는 지갑을 열고 오래도록 간직해온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기부 신청서를 쓰며 그 밑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이건 너무 늦었지만 당신이 남긴 사랑을 나도 함께 지켜가고 싶소. 네. 마지막 장면. 작은 마을의 언덕 조용한 묘지 하나. 거기 흰 꽃다발과 함께 놓인 작은 카드. 엄마 당신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야 당신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그리고 너무 늦게. 그곳엔 아무도 울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소리와 함께 엄마의 사랑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셨다면 아마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파문이 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정숙 씨처럼 조용히 헌신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계셨나요? 혹은 지금 이 순간 그분이 그립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엄마, 아내, 딸로서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며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떤 장면에서 가슴이 먹먹했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과 닮은 구석이 있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한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도 어머니에게 너무 늦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저는 지훈이처럼 감정을 숨기고 살았던 아들이었어요. 지금이라도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꼭 한 사람에게라도 공유해 주세요. 사랑은 나누는 순간 더 깊어집니다. 오늘 밤 이 짧은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불빛 하나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황혼의 삶 채널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